Good afternoon, everyone.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이유 에코 디자인 포럼 산업 세션 중 섬유 분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SMK 댄스웨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산드라 마이니어 강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10년 전에 이곳 서울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움직임, 편안함,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만든 브랜드입니다. 저는 유럽과 한국의 섬유 혁신가들과 협업하여 재활용 소재부터 천연 기능성 섬유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섬유가 선택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책, 전자제품, 배터리도 다루게 됐습니다. 섬유는 우리가 입는 옷부터 집과 교통수단까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급성은 매우 큽니다. 유엔에 따르면 섬유는 매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 산업폐수의 20%, 그리고 약 9,200만 톤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새 옷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섬유 산업을 더욱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발표가 총 4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2개는 유럽에서, 2개는 한국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는데요. 각각의 발표를 토대로 질문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공통 질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중들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토론 중 청중의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자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우로 스칼리아 유라텍스 지속 가능 경영 국장님은 EU 정책 및 디지털 제품 패스트푸드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파울라 폰텔 핀란드 에티카의 CEO는 순환 경제 전략 및 북유럽 모범 사례에 포커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재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임 고문님은 정부와 제조업체 간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인 효성 TNC 팀장님은 지속 가능한 섬유 혁신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략, 제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면 섬유 산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발표자는 20분 동안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테이블 위에 타이머가 있는데 솔직히 시간이 다 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발표자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우로 스칼리아 유럽 섬유 의류 산업연합 유라텍스 지속가능 경영 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우로 스칼리아 국장님께서는 섬유 산업 전 주기 전환을 이끄는 유럽연합 입법, 유럽 산업계의 관점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잘 작동되죠? 네. 네, 산드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어제 첫날 즐거운 논의를 했고요. 여러분께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이후에 제가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동 잘 되고 있죠? 네, 제 포인터가 작동이 안 되네요. 네. 네, 유라텍스 섬유의류산업연합은 무엇인가? 유럽 섬유의류 산업을 총괄하는 연합입니다. 저는 매일 유럽 내의 산업과 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산드라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섬유 의류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유럽 연합 내의 20만 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또 130만 명의 작업자가 있고 1,700억 유로, 즉 275조 5,4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섬유 의류 산업이 유럽에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2위 수출 업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휴고보스와 같은 브랜드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또 국가들이 저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이어서 저희가 2위 수출에서는 2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유럽 내 수출,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의 수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가 되고요. 또 한국에 대한 수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캄보디아 등에 이어서 100억 상당이고요. 그리고 한국 EU 수출 교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2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EU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 축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16개의 법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 내에서 지금 새로운 법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유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법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브뤼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경쟁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슬라 님께서 작년부터 지금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수익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즈니스들이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수요 변화,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회장님께서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7월에 발효가 됐지만 아직 뭔가가 생겨나진 않았고요. 다만 향후 수년간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브랜드들이 판매하지 않고 폐기하는 의류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납니다. 그게 향후 수개월 내에 생겨나는 의무이고요. 이는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가 생산, 불필요한 생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요. 유럽, 한국, 중국 어떤 브랜드든 EU 내에서 의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럽 내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의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세탁을 2번을 거쳐도 이 유독성 물질들이나 유해성 물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물건들은 다 절대로 생산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규정이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2026년 정도부터 이게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셔야 됩니다. 법을 새로 만들기 전에 유럽과 전 세계 시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책 기반자들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고 법제화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많은 연구를 수행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구합니다. 업계의 우려사항은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모범 관행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구합니다. 이런 인풋, 의견들을 업계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내구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오래가는 제품을 원합니다. 의류가 한 2, 3년 아니면 두세 번 사용되고 나서 분해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너무 저품질 섬유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재사용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활용된 콘텐츠, 내용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사용했던 원료나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이미 그 규제되고 있는 화학 물질들에 대한 그 규정을 더 강화해 나가고 데이터 수집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디지털 제품 여건 DPP가 지금 현재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주제인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배터리, 섬유 등 여러 다양한 산업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DPP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브랜드들은 자신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 공급 업체에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공개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기밀 유지는 필요하죠. 우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되 기밀이라든가 그 기업만의 정보는 또 보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규 준수는 중요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가 이걸 이제 정할 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럽 브뤼셀에서 비행 시간으로 11시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개인이든 연합이든 협회든 다 여기 퍼블릭 컨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술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지루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라텍스 저희 기관은 코포티와 같이 협력을 합니다. 바로 한국의 그 섬유산업연합회죠. 섬3년과 같이 몇 년간 협력을 해왔고 양해각서를 2009년에 체결했습니다. 한국어로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시겠죠. 근데 2009년에 저희가 섬3년과 같이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DPP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제품 정보. 어제 저희가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한 가지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의류에 대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정보는 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럽에는 제품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는 PEF가 있습니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5년에 걸쳐서 이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저희는 빨리빨리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 저희 회원국들 중에 프랑스는 유사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내에 이 방법을 입증을 하게 될 텐데요. 프랑스의 경험과 같이 맞춰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통합해서 의류의 발자국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든 비교를 할 수 있고 더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생산에 대해서도 더 나은 지수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냥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아디다스에 대해서 4월에 독일 법원이 아디다스의 기후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소비자들의 삶도 더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700에서 75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매년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이게 9천만 톤의 육박하게 되겠죠. 10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그래서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이라는 것이 10월에 새롭게 입법이 될 것인데요. EPR이 무엇인가? 그럼 브랜드들이 의류마다 조금씩 더 센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은 그 비용을 생산자가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죠. 그래서 2026년부터는 이렇게 생산자들에게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서요. 이 자금을 제공해서 매년 발생하는 700만 톤의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화학물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리치라고 하는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제도이고요.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있고 한국에도 이 제도에 상응할 만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 나오는 내용은 PFAS 과불화 화합물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이건 굉장히 유해한 화합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나 불에 의해서 많이 변형되죠. 근데 의류에서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 유럽에서는 의류의 PFAS를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방관들의 의류 소방복과 같은 특수 소재가 아니라면은요. 그래서 특히 정말로 그러니까 군이라든가 이런 소방관 같은 경우 핵심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치가 올해 연말에 개정이 되고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 화학물질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리치가 향후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실사는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보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것은 기업의 운영 방식 과 기업의 가치사슬 내 리스크 저감, 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유럽, 호주
등의 규정에 다 이런 것들인데 한국에도 아마 이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은요. 근데 지금 현재 세 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치사슬을 둘러보고 공공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이 발표 이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시장 감시입니다. 이게 좀 드문 사진인데요.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브랜드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 중국의 기업들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보통은 한 기업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한 기업을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기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중점이 되어갈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는 거고요. 이를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입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6개 법안이 새롭게 생겨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그 특별한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장 감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걸 저희가 3년 전에 회원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시장 감시가 유럽에선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저희가 당국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리투아니아, 이탈리아의 당국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킷이 독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 이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정말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매일 국가에 들어오는데 전문가가 2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어떤 화학 물질을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당국들이 그 시장 감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 기업들이 법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됐고 법규 준수를 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리허브입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 이니셔티브는 저희가 5년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 컨설팅 회사와 올해 4월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프랑스의 공휴일이죠. 7월 14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게 이제 매년 유럽에서는 에너지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학물질을 덜 사용하면은 15억 유로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유럽 내에 250개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의류나 제품들의 재활용을 위한 수집 및 분류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한국 기업과 여러 다양한 기업들에 열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두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섬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네, 다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얘기하시죠. 네, 스칼리아 국장님 명확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유럽연합의 법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또 이게 섬유 의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피드백
설문조사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있으시면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분들도 전체 그 세션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ederation of Text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정재훈 전문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제목은 EU ESPR 대응과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전환 그리고 STT 포럼 추진 경과 및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을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유산업연합회의 정재훈입니다. 제가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앞서 유라텍스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중첩되는 내용은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까지 그 환경부의 그 3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경제 촉진법 외에 뭐 폐기물법 좀 딱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개가 국회에 발의가 되었고 그걸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섬유 패션에 대한 EU와 같은 법안들이 많이 그 상정이 되고 이슈가 되고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그 연합회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최근에 그 ST 포럼이라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저희 코포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국내 섬유 산업이 갖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T 포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섬유 산업 연합회는 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산업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섬유 산업의 어떤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출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섬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미션을 가지고 75년에 만들어졌고 현재 저희 그 내의 조직은 총 크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전략기획, 그다음에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혁신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그 마케팅과 통상을 책임지는 본부로 이렇게 세 개의 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총 6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포티는 총 31개의 그 운영 조직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물어보시는 게 기업을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희 협회는 그렇진 않고요. 저희 국내 그 섬유 산업, 패션 산업 내에 여러 조직들이 비영리 조직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섬유 산업은 뭐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해서 이렇게 스트림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들, 다운 뭐 그다음에 연구소들 해서 그런 곳들의 연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합에서 주로 그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섬유 산업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의 변화들이라든지 그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엮어줄 것인가를 저희 연합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인력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추후에
배출을 해낼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D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R&D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섬유 산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업, 미들, 다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업은 주로 대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 섬유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미들은 주로 그 원사를 받아서 섬유 제품화를 하는, 그다음에 후가공 이런 염색하는 이런 업체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45.3% 정도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주로 의류 봉제라든지 패션 쪽이 50.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출은 한 10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회사가 한 5만여 개가 분포되어 있고 고용 인원이 24만 명. 그다음에 생산이 40조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한 17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0%, 6%, 2%, 2.6% 상당히 작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현재는 조금씩 다운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섬유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그 섬유 산업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로 저희는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위해서 산업용이라든지 뭐 의료용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생활용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더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화학 기반 베이스의 제조업을 가진 기업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타이어 코드라든지 오늘 설명을 주실 효성 TNC라든지 이런 화학 섬유 베이스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한번 상기를 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약점이기도 한데 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외로 진출하는 브랜드들이 상당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그 섬유 산업에서 보는 현재는 4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되는 지속 가능, 순환 경제라는 베이스에 4세대라고 지칭을 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세대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겠죠. 산업혁명에서부터. 그다음에 2세대는 국내에서 그 소재 어떤 혁신에 의해서 화학섬유의 베이스들이 많이 잡혀서 그때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84년부터. 그리고 3세대가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비 촉진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는 밴드들의 형성들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저희가 뭐 화려했다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현재 4세대로 정의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 순환 경제의 환경 문제들이 또 이슈가 또 없어지면 다음 또 5세대가 또 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국내에서 환경부 이게 환경부를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환경부에서 바라보는 섬유는 사실상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또 왜냐하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그 유럽 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쪽의 대륙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는 주로 생산을 해서 유럽에 공급하거나 미국에 공급하는 공급 기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환경부에서도 이 폐기물 문제라든지 섬유 문제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바깥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폐기물의 문제에 그다음에 또 여러 환경 단체들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 전체 중에 폐기물이 우리나라 그 환경부에서 예측하기에는 2%도 안 됩니다. 1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섬유나 패션에 대한 재고, 제품에 대한 뭐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각 부처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되게 많은 부분들이 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그 해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여러 가지 재고를 그 폐기물 재고품에 대해서 폐기를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ESPR 그 디지털 패스포트에 대해서 27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사실상 27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여기 유라텍스에도 오셨지만 실제 적용이 되거나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계속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문의를 해보고 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27년도에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나중에 한번 유라텍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현재 유수 브랜드들은 뭐 19년부터 패션 팩트라고 해서 제품의 친환경화, 그다음에 폐기물을 줄여보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소재들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권장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의 섬유 산업에 역으로 기회이지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조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아직 대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섬유 부분에 이 지속 가능한 섬유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 가지 기업들의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하니 저희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쪽 섬유 쪽에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또는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각 경제부처나 저희 담당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환경제 특히 섬유 쪽의 문제에 있어서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처럼 10년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해서 현재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빨리빨리라는 그 민족성이 있지만 지금 그런 빨리빨리가 충분히 필요할 때입니다. 순환경제의 전환에 있어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유럽 분들은 동감하시는 앞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의류 생산이 이건 예측치입니다. 이게 공개는 되었지만 저희가 추산하는 추산치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 23년도에 한 66만 톤 정도가 의류로 생산이 됐습니다. 제품으로. 그리고 23년 당해년도에 섬유 폐기물이 63만 톤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생산과 폐기가
1대1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현재 그 환경부의 통계에 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 16만 톤입니다. 16만 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조금 더 노력 안 하면 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현재 23년도에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섬유 폐기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각과 폐기되는 비용도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EPR이라는 제도를 프리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PR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정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현재 섬유의 통계가 많이 오픈은 돼 있지만 이게 정확하다라고 그 정부 부처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누락이 되어 있고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환경부에서 많은 그 양의 그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리포트를 받아보고 있는 현재 이야기고요. 특히 리사이클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커버할 수 있는 게 국내 몇 개 없습니다. 기계적 재활용 외에는 상업적으로 케미칼 리사이클이 완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게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켓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용도 전환을 해서 가져가고자 하는 그 요구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화학 섬유 기업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 접점이 폐기물로 여기는 폐기물로 보고 있고 여기는 원료로 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의 절충이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SCT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섬유로의 빠른 전환에 충분히 필요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피드스탁 같은 그러니까 그 원료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도 우리나라의 화성 기업을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운영을 하기 위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 한 기업이 한 7만 톤 정도라고 보면 뭐 한 3개에서 4개사가 있다고 보면 7만 톤이 1년에 계속 피드스탁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023년에 재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16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순도의 피드스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섬유 산업에서 노력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T 포럼의 어떤 비전은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있고 저희 같은 협회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ST 포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섬유 포럼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은 정확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섬유 산업에서 빠르게 지속 가능한 제4세대에 지향하는 섬유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뭐 제도 개선, 그다음에 순환 경제, 순환 시스템, 뭐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다음에 에코 디자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저희가 포럼을 연 게 23년,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23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에 그 오프닝 세레머니가 되었고, 그 뒤에 1년 동안 현재 운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Thank you, Mr. Chung. Yes, just a few minutes to conclude the 빠르게 presentation. 하겠습니다. 네, 몇 분만 더 드릴 테니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총 2가지의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효성에서 말씀드릴 그 파이버 투 파이버,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의 사용량이 한 40에서 50%니까 이 부분들을 그 케미컬 리사이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주도로 그 과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다음 걸 보시면은 그 앞서 어떻게 하면은 기계적으로 선별 분리를 잘해서 고순도의 원료를 뒤쪽으로 파이버 투 파이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해서 26년부터 30년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R&D 과제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요. SCT 포럼은 25년도에는 어떻든 조금 성숙되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으로서는 좀 사회적으로 어떻게 가치 창출을 해줄 것이냐, 그다음에 해외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섬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줄 것이냐, 이것들을 저희 SCT 포럼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지속 가능한 전환과 그다음에 에코시스템을 완벽하게 국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Jung, for this very 네, 굉장히 명확하고 정보가 많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되시면 QR코드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피드백 설문조사인데 저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알고 있는데요. 네,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파울라 폰텔 에티카 창립자님께서 노르딕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Okay, just 네,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주최 측에 이렇게 행사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노르딕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의 이니셔티브로서 기업들과 관여하면서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이 주제를 저희가 정책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또 기업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에티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있습니다. 저희는 런던에 기반을 둔 순환경제 컨설팅 기업이고요. 저희는 순환 디자인, 에코 디자인 관련 모델을 12년간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핀란드와 노르딕 국가들과 같이 협력해 왔고, 근데 최근에는 튀르키예, 인도 같은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오늘 한국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건 저희가 다른 조직들과 함께 하기 위한 미션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눌렀네요. 간략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비즈니스 기업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노르딕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순환 역량 강화입니다. 이틀간 많이 들었지만 에코 디자인 순환 역량 경제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또 EU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게 아주 친숙한 주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이 이 순환 경제라는 개념을 비즈니스 전략에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에서 들으셨다시피 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서 이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환 제품 디자인은요. 에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제품 수준에서의 에코 디자인인데요. 이 새로운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한 법규 준수를 의미하죠. EU에서 또 다른 지역들에서 개발하는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순환 가치사슬 또는 순환 생태계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가치사슬 전반에 협력이 일어나고 있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시스템 전반에서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정책 관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핀란드의 국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향한 핀란드의 국가 여정인데요. 핀란드는 처음으로 국가 로드맵, 순환 경제를 향한 국가 로드맵을 개발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2016년에 발표한 로드맵이었고요. 그리고 시트라 핀란드 혁신 펀드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순환 경제 포럼 WCEF도 여러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EU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이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핀란드가 준비한 것이 공식적인 순환경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걸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국가 순환경제 프로그램이 노르딕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을 시작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국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비즈니스의 참여를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비즈니스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EU의 향후 신규 법안을 준수하는 데 어떻게 비즈니스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 핀란드의 국가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의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모든 기업들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100개 정도의 신청서를 민간 기업에서 받았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50개 정도의 선도적인 핀란드 기업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한 순환 전환의 측면들을 다뤘고 1년 동안에 걸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노르딕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의 핵심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특히 전략적인 순환 경제 목표와 연계해서 기업들은 구체적인 제품 솔루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체적인 제품이 유럽의 에코 디자인 규정 ESPR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야 했죠. 그리고 핀란드의 국가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 이 노르딕 차원으로 확장되었는데요. 또 유사한 개념을 적용해서 노르딕 순환 디자인 또는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브랜드들이 이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섬유 기업도 있죠. 헨리 한센, 노르웨이 기업이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아크네 스포츠 산업도 있고 또 아크네 스튜디오 신발 기업도 있고 아니면 의류 기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노르딕 순환 디자인 프로그램은 노르딕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노르딕 장관의회 산하의 그 기관이 공동으로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일을 할 때는 저희가 그 현지 기관과 협업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또 다른 노르딕 국가들, 예를 들면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에서도 다 현지 기관과 협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은요, 조금 내용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단부터 시작해 보면은 Executive Track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각 기업은 경영진 팀원을 배정해야 했습니다. 그 분과 함께, 그 담당자와 함께 저희가 기업의 전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또 이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즈니스 위주의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순환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측면도 살펴보면서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서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순환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협력에 대한 주제이고요.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가, 기업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가, 어떤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급 업체가 필요하고 어떤 혁신적인 소재가 필요하고 또 고객들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 혁신을 통한 창출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했어야 됐고요. 또 R&D 팀, 이 기업들의 R&D 팀과 협력해서 에코 디자인 요건을 같이 연구하고
그 규정에 맞는 제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소재는 무엇인가, 그리고 법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규 생성되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수명 주기에 대한 분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순환 솔루션의 환경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한 이후에 테스트를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이후에 상용화를 해서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상단 부분은 이미 다뤘고 중간 부분을 보면 그 이제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또 더 많은 청중들과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공에 이제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기업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디자이너와 전문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기업 내에서 계획에 대해서 합의하고 디자이너가 경영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비즈니스 목표가 다 연결되어 있었어야 했고 향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법규 준수를 넘어서서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섬유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한 가지 이 8개월 정도 진행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드리면요, 저희가 순환 가치사슬을 다뤘습니다. 이 그림은 핀란드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그 소비자 이후에 섬유 재활용, 그러니까 섬유에서 섬유 재활용에 대한 비전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면 재활용이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근간과 현황 파악, 또 시스템 분석 등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 파트너들은 누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곳에 혁신에 대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브랜드의 경우에는 혁신적인 재활용 섬유나 직물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섬유나 직물 생산자를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협업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또 그 수리성에 대한 법규가 있는가, 그러니까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 또 서비스 패키지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그 패키지를 브랜드로서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했고,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남겼던 피드백이 있는데요. 노르딕과 EU 기업들도 많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성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네, 빨리빨리를 조금 저도 예로 들어드리면 사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결론은
결론을 짓기 전에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얻어가실 수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ircularity is a very challenging. 순환성은 굉장히 그 기업으로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주최자와 또 다른 기업들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R&D 측면에서도 저희가 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소리를 키워주시겠어요?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 지식 공유도 할 수 있었고 다른 기업들의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 협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좋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 이렇게 노르딕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협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르딕 파트너들과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새롭게 교류하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들은 모든 참여하는 기업들이 단순 의혹에서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딕 모든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맞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이 변화의 순간에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통역을 통해서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이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테니까요.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s. Font. 네, 파울라 폰텔 창립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감을 많이 주는 발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QR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헤드셋 바로 옆에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피드백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공식 유튜브 채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 TNC의 최종인 팀장님의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제목은 한국 섬유산업의 순환 경제 사례입니다. 네, 모두 다음 발표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효성 TNC 신사업팀 맡고 있는 최종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를 맡았는데요. 지금까지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20분 발표보다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끝내가지고 편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 요약해서 먼저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잠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도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메시지는 저희 이제 효성에서 개발한 그런 제품들 그리고 앞으로 할 저희가 개발하게 될 여러 가지 기술과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그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글로벌로 모든 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저희 개인 기업 아니면은 그냥 독자적인 회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할 업체들을 찾고 그리고 국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목차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 효성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효성 TNC가 개발한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 여태까지 개발했던 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국제과제를 통해서 개발할 내용을 포함한 저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효성은 196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효성 TNC는 2018년도에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사업 분야를 이제 섬유 쪽 관련된 분야와 그리고 무역된 관련된 분야를 맡고 있는 회사로 저희 매출액은 약 7조 정도 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효성 TNC의 저희 분야는 섬유 쪽 분야와 무역 쪽 분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에서는 이제 스판덱스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세 개의 주요한 합성 섬유를 중심으로 이제 원사 제조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밖에 직물과 염색 파트들도 같이 있어서 들이 협력해가지고 저희 합성 섬유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쪽에서는 전통적인 상사로서 금속 그러니까 저희 철강 쪽 산업하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들을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폐섬유들, 의류들은 뭐 생산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이제 폐기, 매립이나 소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22년부터 24년까지 봤었을 때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나 줄어들지 않고 그 비율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경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CO2의 양 그리고 그걸로 인한 비용들도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효성 TNC가 관련된 산업들의 제품 개발했던 이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폐어망을 다시 재생해 가지고 그래서 섬유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제품 만들었지만 뭐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이제 후공정이 있어서 뭐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일 처음 먼저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폐어망을 어떤 식으로 수거해 가지고 원료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 만든 제품들은 어떻게 유통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최종 제품들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로 인한 여러 효과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실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제 페트병을 다시 기계적으로 재활용해서 미케니컬 리사이클을 해서
하는 것들 사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저희가 공정 중에 나오는 이제 폐 원사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일론 쪽의 제품 리젠 나일론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스판덱스에서 공정 중에 나오는 그런 폐 원사들을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들 개발해서 런칭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20년, 21년 지나가면서 22년도에서는 이제 폐기된 폐어망들을 다시 사업하는 데 주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품들을 런칭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이제 작년이죠. 이때는 이제 이 나일론하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일부들을 이제 폐 원사들 그리고 스크랩들 이런 식으로 텍스타일 파이버들을 다시 리사이클하는 사업들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폐어망들을 다시 리사이클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거북이가 폐어망에 걸려 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폐어망은 뭐 나일론, 그 다음에 PP나 PE 같은 여러 소재들, 그밖에 뭐 어망뿐 아니라 같이 사용되는 어구들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바다에 무단 투기되거나 아니면 방치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이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들이 그중 없어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그러니까 소각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원료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협업할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원료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칩, 그러니까 펠렛 형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리사이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료 모노머까지 다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초기 상태 석유화학 제품화 나왔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섬유화 시켜가지고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 생산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저희가 월에 300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약 1,600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매월 줄 수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에스터 제품은 현재 지금 아직까지 많이 되고 있는 게 페트병을 다시 수거해 가지고 이것들을 칩으로 만들어서 다시 방사해서 원석을 만드는 기계적인 재활용에 의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깨끗이 해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원료들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방사해서 원사를 만들어서 이 만든 원사를 가지고 제품 만드는 업체들을 공급을 해서 지금 제품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판덱스에 관련된 겁니다. 공정 중에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시켜가지고 만들어서 리사이클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 66%라는 많은 비율로 이제 CO2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품들은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원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LCA로 봤었을 때 이제 23%의 CO2가 절감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제품들은 원료를 좀 더 바이오 함량이 높은 원료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제품들을 출시하려고 올해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제품들의 스펙하고 그리고 예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완벽한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텍스타일에서부터 또는 파이버에서부터 다시 제품 패브릭에서부터 돌려가지고 다시 텍스타일로 만드는 요거를 했다고는 좀 미흡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이 개발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이 주종들에 대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협업할 업체를 찾고 그리고 일부 개발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드스탁면, 그 다음에 이것 다시 재사용하는 데서 어떤 면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시장에 있는 효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검토돼서 생태계가 다 구성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에 지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다 이 폴리에스터를 텍스타일로부터 리사이클한 제품들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기술 개발한 업체들의 이제 일부 제품들을 가지고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시제품의 기능성을 부여해 가지고 원사를 만드는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브랜드인 몽세뉴라는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전시를 하고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리츠마마라고 하는 국내 또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모자라든가 아니면 주름, 가방, 백을 통해서 이제 폴리에스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일론 제품들의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의류 제품들을 이제 나일론 이제 40의 34 또는 20의 1 같은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의류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현재 이제 아직 양산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상업적으로 전개가 가능하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 밸류체인상에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품을 사업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이제 계획은 이제 로드맵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작년부터 해서 개발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현재는 나일론 100%의 폐원단들을 이제 PIR 그러니까 공정 중에서 나오는 스크랩들을 가지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들을 좀 더 기술 개발과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혼합되어 있는 여러 폐섬유들, 그래서 스판 또는 뭐 코팅이 되어 있는, 그 다음에 복합되어 있는 그런 폐원단들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폐의류에서부터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향후에는 양산까지 해서 사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 제품들을 기계적으로 재활용하는 것들에 더해 가지고,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스판이나 면이나 많은 혼합되어 있는 섬유들을 원료로 사용해서 리사이클해서 순환경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로드맵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정에서 말씀드릴 거는 앞서 이제 3, 4년에서도 소개해 주셨듯이 국가적으로 이제 한국의 순환경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섬유, 특히 화학섬유에서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스터가 리사이클하는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파이버 투 파이버 리사이클 완성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완성을 위한 이제 전 국가적인 이제 개발업체뿐 아니라 연구소, 그리고 이걸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까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초기 원료에 대한 이제 분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처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화학적인 재활용과 그다음에 최종 섬유화와 제품에 이르기까지 31개 기관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개발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올해 5월달에 출범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리사이클 하는 기술들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순환경제를 이루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순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공정들, 그러니까 폐 의류를 그리고 폐 원단들을 이제 들어있는 다른 이소제들의 분리랑 전처리를 통한 이제 염료와 가공제들의 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섞여 있는 면과 그리고 스펀덱스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성분들을 분리해서 이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들이 나눠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그것들을 다시 섬유화한 다음에 이제 텍스타일과 그 다음에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일부까지 이제 용도를 개발하고 제품한 데까지 개발을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완성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생태계를 저희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업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될 방향이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과 함께 저희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Che. It was 발표 감사. very engaging and informative presentation. He's given us 저희가 인게이징을 할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순환경제 아이디어가 한국 섬유 부문 내에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just a quick reminder. 네, 다시 한 번 더 QR코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참여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그 QR코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이게 세션 끝날 때까지 제가 이게 발음이 잘 되면 좋겠는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드라 메이네이의 강의입니다. 저는 SMK 댄스웨어 대표이사이고요. 제가 10년 전쯤에 서울에서 이 움직임, 편의성 또 친환경 디자인을 조합해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럽과 한국 섬유 혁신가들과 함께 협업했고 효성 TNC도 제 협업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활용한 섬유를 사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패널 토론을 오늘 진행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4개의 멋진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연사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패널 토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사분당 질문당 2분씩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청중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연사분들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정리하는 동안이요. 오늘 마우로 스칼리아 유럽 섬유 의류 산업 연합 유라텍스 지속가능 경력 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 전문가이시죠. 네,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파울라 폰테 에티카 창립자이십니다. 핀란드에서 오셨죠. 노르딕의 모범 관행에 대한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그 순환경제 전략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정재훈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전문위원이십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제조업체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계시고요. 최종인 효성 TNC 팀장님이시고 지속가능한 섬유혁신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들 준비가 되셨다면은 패널 토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울라 폰테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폰테님, 노르딕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한국과 그 이외 다른 분들께 영감을 줄 수 있는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라면 네,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영감을 주는 대상이라고 하겠는데요. 한국 전체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 기회, 문제점 등이 다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요. 지역적인 차이, 국가의 차이에 상관없이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 기회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요. 협력, 교류, 경험 등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업 차원으로 넘어가서 기업들이 프로그램 도중에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를 본다면 그게 기업들의 기밀에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신제품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나중에 추후 발표할 제품들을 그 프로그램 도중에 개발했는데 그때 기업들이 집중한 내용들은 그 소재 루프를 닫기, 그리고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기, 그리고 섬유 제품을 고객들에게서 회수하기,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기. 그래서 더 유의미한 무언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이런 개념들을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습니다. 흔히 기업들이 활용을 한 개념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공유 감사합니다. 흥미롭네요. Mr. Jong, based 네, 정 전문위원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EU 지속 가능성 규정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혹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you have the mic. Yeah. 네,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준비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빨리 준비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다만 이제 효성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생태계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완성되는 구조는 아니라서 현재 제품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면 그 앞쪽에 정책적으로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거를 해서 분류할 수 있는 행정적인 토대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그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찌되었든 그 뭐 효성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조금씩은 다 그 ESG라든지 뭐 친환경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토픽에 대해서 최종인 팀장님도 뭔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최종인 팀장님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산업계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태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용이하고 쉬운 일인데요. 그 측면을 다시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구성돼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경제성,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경제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직접 생산할 회사 입장에서는 그 경제성이 돼 있지 않은 걸 감수하고 처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제가 제일 사업을 할 때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정부 차원의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어떤 규제라든가 아니면 지원 측면의 것들이 있어야지 그것들을 좀 더 부담을 덜고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구성을 말씀드릴 때 사실은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전체적인 어떤 규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 지원 사업이 좀 같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처음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구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는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In textile innovation, 효성 T&C는 섬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섬유의 순환성으로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와 기업 리더는 앞으로 2, 3년 동안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I'm sorry. I'm so sorry.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유사하게 일단 생태계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은 이제 딴 것보다도 이것들을 쓸 수 있는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유럽에서의 에코 디자인 또는 뭐 아니면 DPP 같은 그런 패스포드의 정책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규제나 아니면은 지원 정책이 어떤 제한이 이제 오히려 개발하는 데 동기가 많이 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서 많이 될 텐데 예상보다 좀 빨리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실제 개발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이제 결정을 좀 미루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천천히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스칼리아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칼리아 국장님, 16개 법안이 직접적으로 섬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지금 EU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럽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산업이나 업계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개 법안이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이고요. 이게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법안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디지털 제품 여권의 DPP에 대해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내리려면은 전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재활용 소재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데이터들을 더 많이 수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 전반적으로는 변화를 지지하지만 법안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기업들에 제공이 되어야 기업들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텐데요. 사실 그냥 2년간 단순히 해라가 아니라 그 기업들은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교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에게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어요. 이 법안이 한국과 글로벌 가치 사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DPP에 대한 논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저희 이틀간 많이 나왔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DPP는 모든 브랜드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DPP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10억 유로 상당의 섬유 의류를 수입하는데요. 그러면은 상당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 중국, 일본, 미국에 또 DPP가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다면 이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 영향은 한국의 가치 사슬에도 당연히 미칠 것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만약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된다면 재활용 소재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요구될 것입니다. 한국, 베트남, 유럽 등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이 투자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지속 가능성과 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된 방법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위해서 몇 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은 최종이 아니고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도 아까 나갔지만 환경 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안에서도 다뤄야 될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스칼리아 국장님. 그럼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저희 모든 연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섬유 산업이 더 지속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꼭 그 정책이든 가치 사슬이든 방식,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든 뭔가 하나를 꼭 바꿔야 된다면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요? 스칼리아 국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전환에서는 그 가치 사슬의 한 부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인류로 더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요. 그런데 증거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저렴한 제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브랜드와 리테일러는 이 가치 사슬의 제조 부문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 업체들도 이 브랜드의 솔루션들을 제공하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요. 그래서 고객부터, 그러니까 소비자부터 브랜드, 제조업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칼리아 국장님. 마이크를 최 팀장님이나 정 위원님께 넘겨주시겠어요? 옆에 이야기하실 때 제가 짧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 섬유 산업은 어떻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다 수출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고 다시 기술 개발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현재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그 생존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7년, 뭐 28년에 어찌되었던 유럽이 TPP를 시행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뭐 마케팅에서부터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수해서 다시 어떻게 여러 가지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정말 무역 장벽 또는 생존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냥 나이스 투 해브가 아니라 머스트 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hank you. 네,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그 코비드 19 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분들이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격리되고 그리고 떨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이제 혼자서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졌죠. 모든 분들이 이제 바뀐 변화에 이제 익숙해졌고요. 그것처럼 이제 어떤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순환 경제를 통한 이런 텍스타일 섬유의 재활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모든 생태계가 구성이 돼서 산업화가 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 계기가 되는 어떤 규제라든가 정책의 변화 어떤 뭔가 바뀌는 것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긴 할 텐데 그게 20년 뒤에 일어날 것인가 10년 뒤에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1, 2년 뒤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데는 도태가 되거나 큰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될까 하는 게 큰 관심사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좀 앞서 나가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기업가, 연구소, 대학 그리고 모든 기관 분들은 좀 더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계기가 좀 더 빨리 와서 모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게 좋은 것이다. 순환 경제 그리고 재사용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앞서 우리 스칼리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류를 더 지불을 아니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의사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파울라 폰텔 창립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섬유 산업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도 들어봤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에코 디자인 ESPR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규정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80%는 디자인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ESPR이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정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이 정말로 근본적인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섬유 산업과 다른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1세기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ESPR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 특히나 섬유 산업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치사슬 전반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순환 시스템에 누가 필요하고 누가 주체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브랜드들, 생산자, 또 최종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더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요. 더 지속 가능한 대안 섬유 등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법안을 통한 수요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모든 연사분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계시는데요.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되나요? Yeah. Hi. 안녕하세요. 저는 세그먼트입니다. 저는 한국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스칼리아 국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균일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그 데이터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DPP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028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마이크를 스칼리아 국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작동되나요? 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상으로는 그 법문을 2026년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18개월 정도 이 공급망에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법규 준수를 하기까지 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인데요. 근데 아마 이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조문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IT 부분과 콘텐츠 내용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요. IT 인프라는 올해 내에 다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DPP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소통할지는 올해 안에 결정이 될 건데요. 공급망이 이 콘텐츠를 다 사용할 만큼 준비가 될 것이냐,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이 DPP가 그 최소한의 정보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수천만 개의 정보, 수천만 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최소한만 가지고 시작하고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MVP라고 하죠. 보통 최소 기능 제품
플랫폼을만 구축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IT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적은 콘텐츠로 시작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만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법을 많이 썼는데요. 이 정책 입안자 분들이 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을 만들고 그 이후에 조금 수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너무 처음부터 법을 크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나 채택이 불가능해서 6개월 뒤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2년 안에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개 마지막 질문만 청중분들께 한테서 받아볼까요? 한 2분 정도 짧은 답변을 연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오늘 세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사진사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체 사진을 무대 위에서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그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션 공식 마무리하겠습니다. Turn off the projectors. Can we turn off the projector, please? 프로젝트 꺼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쪽. 네, 오케이, perfect. Please stay with us. 조금만 남아주시겠어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 남아주시겠어요? Yes. Right hand? Any hands you like. Right,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연사 4분 시간 내서 오늘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청중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발표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있으시면 QR코드로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 끝에 QR코드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층에 가시면 만찬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 등록 안 하신 분들도 1층에서 등록하시면은 4층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킨텍 유튜브에서 EU 한국 그린 파트너십 팔로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도 팔로우하셔도 되고요. 저는 산드라 매니에르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Thank you.